안녕하십니까.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할 문헌정보학과 이창민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너무 길기 때문에 SNS로 줄이겠습니다. SNS의 등장 배경. SNS란 무엇인가? SNS의 종류. 페이스북이 살아남은 이유. 또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심층 분석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SNS의 등장 배경.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SNS의 발전된 형태일 뿐 그 이전에 우리는 포털 사이트나 웹페이지로 소셜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굳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따지자면 1세대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로 예를 들면 DC인사이드, 야후, 한미르 등이 있습니다. 2세대는 카페를 접목한 포털 사이트로 네이버, 다음, 파란 등이 있습니다. 3세대 2세대에서 블로그를 탑재한 개념으로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설치형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세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싸이월드, 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위터, 요즘 등이 있습니다. SNS의 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관계를 넓히는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입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활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커뮤니티가 주로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활동하는 그룹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칭하는가 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다른 개인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개개인의 관계가 모여 축적됨으로써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조를 띱니다. SNS 종류. SNS 종류로는 개방형, 폐쇄형, 마이크로 블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SNS입니다. 개방형 SNS에는 블로그, 마이스페이스 등이 있는데 개방형 SNS 특징은 온라인에서 인맥을 만들고 오프라인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기존의 폐쇄형 SNS에 반대된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마이스페이스는 한국에서 철수했는데 페이스북 이전에 최고 명성을 떨친 SNS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PM 박재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보를 가공하여 공유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웹 2.0의 필수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글을 쓰거나 찾는 행위로 형성합니다. 블로그는 댓글이나 쪽지 등의 반응을 통해 인맥을 구축합니다. 블로그 유형은 여러 기준에 따라 적게는 2-3가지, 많게는 7가지로 형태를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본 정보의 개방성과 전문성의 정도. 이미지를 보시면 기록형 블로그, 공유형 블로그가 개방성을 띠고 있고 애기형 블로그, 노트형 블로그가 폐쇄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합니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글이 개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기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노출하지도 않아도 되고 말 그대로 일기는 나 혼자 읽어야 되는 게 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성격을 띤 블로그와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SNS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폐쇄형 SNS입니다. 폐쇄형 SNS에는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이 등이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현재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하였으며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1등 SNS입니다. 싸이월드는 양자간 일촌을 맺지 않으면 서로의 콘텐츠를 볼 수 없어 오프라인의 지인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싸이월드에서 방문 절차를 뺀 형태이며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보더라도 페이스북을 인용하는 게 쉽지 싸이월드를 인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광고, 페이지, 그룹, 블로그 게시글, 웹, 어플리케이션 등
페이스북이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이나 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은 싸이월드의 클럽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싸이월드는 클럽을 띄우면 새 페이지를 띄우는 반면에 페이스북은 동일한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상호간에 친구 설정이 되어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지만 지인의 2차 인맥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개방적 성격도 띱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블로그입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의 특징으로는 개방적 SNS의 하위 개념이면서 차별화된 플랫폼입니다. 또 타임라인 개념의 도입으로 실시간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SNS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인맥의 정도가 온라인상의 인맥 확장의 연관 정도가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의 경우 친구가 아니더라도 팔로워나 팔로잉의 그런 과정만 거치면 서로의 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블로그는 가입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친구 개념이 아닌 팔로워 개념으로 인맥에 관계없이 특정인의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트위터와 미투데이 차이를 따지자면 트위터와 미투데이는 리트윗과 소환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글자 수도 트위터는 140자, 미투데이는 150자. 또 트위터는 글로벌한 SNS인 반면에 미투데이는 국내 연예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10대 아이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경우 인용은 리트윗이나 RT로 하는 반면에 미투데이는 글자 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만약에 베타뉴스의 글을 인용했다면 주소가 한글로 변합니다. 말 그대로 주소 링크 태그가 미투데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트윗 하나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예가 많은데 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인터넷도 안되고 모든 전기가 안 들어갔지만 무선 인터넷은 됐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트위터를 했습니다. 트위터로 서로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트위터가 일본 대지진의 구세주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일본에서 어떤 한 남자가 실수로 휴지를 안 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쩔 수도 없고 방법은 트위터에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트위터에 휴지를 구한다고 글을 올리고 30분 뒤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휴지를 가지고 화장실로 와서 휴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또 트위터는 다른 SNS와는 다르게 중장년층 비율이 젊은이층과 동등합니다. 트위터에서 10대 20대를 합치면 25.8%, 또 35살 이상 중장년층 비율은 24.3%, 거의 완전 똑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또 트위터는 예전의 전통 미디어에서는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공감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제공받았었다면 지금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리트윗이 많이 되어야 여론이 형성되는데 리트윗이 많이 된다는 말은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때도 뉴스 속보보다 말 그대로 속보보다 트위터가 훨씬 빨랐습니다. 이미 속보가 나오기 전에 트위터 리트윗이 엄청 많이 달렸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위터의 영향력은 전통 미디어를 지금 압박으로 완전 가둬놓았습니다. 이제 전통 미디어 그런 게 없습니다. 트위터가 이제 전통 미디어 아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트위터 타임스가 생겼거든요. 네, 이런 자료들을 모아 도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징은 트위터는 주 이용층이 20대에서 40대에 골고루 있다는 것, 그리고 미투데이는 연예인 중심의 팬 게시판이 형성됐다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싸이월드의 1촌, 블로그의 관심사 위주의 신문 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서구에서 많이 발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이 더 색깔이 짙고, 아프리카나 호주, 남아메리카는 이용률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강세입니다. 동아시아 위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은 이제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스마트폰 열풍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은 이제 463만을 돌파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싸이가 있으면 일본에 믹시가 있는데, 일본인이 믹시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뛰어납니다. 일본인은 무조건 믹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용률이 낮습니다. 네, 이렇게 등수가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 1등, 인도네시아가 2등, 인도가 3등, 이런 여러 등수가 있는데 한국은 32등입니다. 페이스북이 호발 SNS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 클라라 샤이는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메일 도메인 인증 방식. 이메일 도메인 인증 방식으로서 개인정보를 적게 받고 인증은 받을 대로 다 받는 정확한 인증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검증된 관계. 친구 요청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설정. 사용자가 목록에 따라 친구를 분류할 수 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정보에 대하여 개방성과 폐쇄성 정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사용. 페이스북은 하버드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미국 전역까지, 그리고 이제 세계까지 제한적인 서비스에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페이스북의 신뢰성을 넓혔습니다. 페이스북에만 있는 좋아요. 다른 SNS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좋아요는 페이스북의 열풍을 이끈 아이템입니다. SNS 마케팅 최적화. 페이스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하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모아보기 기능. 처음 로그인했을 때 개개인의 새로운 소식이 각각의 프로필 페이지에 보이고 모든 친구의 소식에 대한 요약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과 싸이월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은 싸이월드보다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에는 네이트온, 네이버, 다음 이런 여러 SNS를 기반으로 한 친구 찾기 기능이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휴대폰 번호, 이름, 학교, 진짜 지인일 경우에만 찾기 쉬운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보다 개방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필 및 관심도에 있어서 페이스북은 온라인 명함이라는 말을 듣는 반면에 싸이월드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클럽 유입 속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이 훨씬 빠르고, 소식 알리기에 있어서는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을 따라했을 정도로 페이스북이 앞서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역시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을 따라했고, 하지만 국내 사용률에 있어서는 싸이월드는 약 2,500만, 페이스북은 이제 400만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얼마 전 네이트 해킹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상태입니다. 다양한 글꼴이나 음원에 있어서는 싸이월드는 있지만 페이스북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셜 태그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이 소셜 태그와 위치 태그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싸이월드는 이제 키워드 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정도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은 기업에, 싸이월드는 유명인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소셜 웹과의 연동, 페이스북은 모든 소셜 웹과 연동이 된 반면에 싸이월드는 C로그 자체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신금 표시, 페이스북은 콕 찌르기, 멘션, 소셜 태그, 위치 태그, 댓글 등이 있지만 싸이월드는 1000평 방명록 댓글이 있습니다. 동영상,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는 비활성화되었으나 유튜브와 연동 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싸이월드는 네이트판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팟에 비해서는 미미한 편입니다. 게시글 분류, 사진을 제외하면 오직 시간순이고 싸이월드는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연구 보존하기 용이합니다. 글 구독 확인, 댓글이나 좋아요. 싸이월드는 댓글뿐이었지만 얼마 전에 공감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정도,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SNS입니다. 반면에 싸이월드는 대한민국의 SN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도 페이스북이 용이하고 싸이월드는 힘듭니다. 정보학은 수집, 분류, 조작, 저장, 검색 및 보급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SNS의 글은 모두 가공된 글이며 어느 서버인가 수집되고 분류되어 저장될 것입니다. 또 검색될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 적당한 지식과 이해를 해서 우리는 적어도 잘 이용해서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보학을 배우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이 시대를 맞춰가는 인재가 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